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이제 1회를 봤는데, 뭐 기본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좀 모의고사를 좀 일찍 시작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약간 루즈해질 수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일찍 모의고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뭐 다른 과목 비하면은 뭐 보통 수준일 수도 있는데, 아직 석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석 달씩이나 남았으니까 너무 실망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시간 조절 잘 해야 돼요. 배합을. 그래서 이제 뭐 주 단위로 끊어도 되고 월 단위로 끊어도 되고, 그래서 9월 달에 어디까지 끝내고 10월 달에 어느 부분까지 하고 11월 달에 최종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다음에 주 단위로 한 달 동안에 만약에 이론 강의를 다 끝내겠다 그러면 주 단위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하루 단위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 또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루에 오전에 몇 시간, 오후에 몇 시간, 저녁 때 몇 시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 그냥 보내요. 뭐 아직 여유 있나? 또는 공부하기 너무 벅찬데 내일부터 열심히 하지 뭐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 그 추석 금방 갔죠? 연휴가 금방 가듯이 석 달이라는 시간도 금방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보면은 우선 그 모의고사를 딱 시작할 텐데 기본적인 얘기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자, 시험 시행 계획 공고,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니까 알아봤겠지만 10월 24일 날 최종 공고 나죠. 그때 이제 TO가 어느 정도 생길지, 물론 지금 우리가 보면 TO가 좀 적어요 올해는. 근데 좀 늘어나겠죠 뭐. 어쨌든 이때 확인 잘 하고, 그리고 26일인가 이때 아마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마지막 시험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안 본 사람들은 꼭 그 시험 봐서 성적 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서 접수가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15일 날 원서 접수 언제 하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조심해서 잘 체크해서 원서 접수 잘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이 이제 6일, 작년엔 7일이었죠. 토요일 날 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험이 약간 변동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죠. 이게 작년 거예요. 작년에는 자, 기입형이 15문항이었고 서술형이 4문항에서 6문항이었어요. 그게 2교시. 그리고 3교시는 서술형 2문항에서 3문항, 논술형 2문항. 그래서 생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서술형이 6문항이 나왔고 3교시 서술형이 2문항이 나왔죠. 그래서 토탈 여기가 30점, 여기가 20점, 여기 10점, 여기 20점 이렇게 배정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이제 8문제였고, 자, 그리고 이제 교과 내용학,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한 70% 좀 넘게 나왔었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이 교과 내용학 분야가 12문제가 나왔었고요. 여기가 12문제. 그리고 이게 3문제, 이거 1문제, 이거 1문제. 이렇게 대략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서술형 보면은 4문항이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모의고사,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절반이 아니라 70% 정도 맞춰서 한 4분의 3 정도로 계속 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작년 거고요. 그리고 시험 시간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학 한 문제 논술형이 60분, 그 다음에 2교시 때 90분, 90분인데 중간 텀이 40분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9시에 시작해서 2시 20분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됐죠? 이게 작년이에요.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15문항에서 10문항으로 기입형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가 15문항에서 10문항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배점은 아까 15문항이 각 문항당 2점씩 해서 20점이었는데 이제는 똑같이 2점씩 해서 30점이었는데 20점으로 줄어들어요, 기입형은.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점수를 아까 3, 4점 정도로 달랐죠? 통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2교시 때 6문항에서 4문항으로 줄고 3교시 때 2문항에서 4문항으로 늘고 대신 점수가 동일해요. 같은 거죠, 뭐. 그리고 뭐 그냥 똑같이 8문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서술형이. 그러면 우리 앞에서 봤듯이 6문항, 2문항 나왔었죠? 근데 4문항, 4문항 똑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문항 수는 동일한데 점수가 배정이 달라지죠. 아까는 30점이었죠. 근데 지금은 20점, 20점에서 40점, 10점 더 늘었어요. 그래서 기입형은 10점 줄고 서술형은 10점 늘고. 그러니까 뭐 점수 비중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문항 수는 차이가 없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논술형은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문항 정도가 나올 거예요. 내용학, 교과 내용학에 관련돼서는. 그 차이는 그렇게 큰 건 없어요. 그 시험 시간도 똑같고 90분, 60분, 90분, 90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형 2문항이 더 생겼다. 기입형은 줄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 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봤을 때 답안지 작성을 해서 알겠지만 기입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한 줄에 특정 용어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4줄에 걸쳐서 한 두세 문장 정도 쓰면 돼요. 그래서 4줄에 알맞게 쓰면 되고, 그래서 이 서술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조건 2개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3개 정도 붙으면 그 조건에 맞는 그 포인트를 꼭 써서 문장 형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쓰면 돼요. 어려운 건 없고, 그러니까 기입형을 서술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아까 서술형이고, 요게 이제 논술형 한 문항인데, 뭐 첫 번째는 교과 교육학일 거고, 교과 내용학이 요 아래쪽에 2번 문제로 아마 나올 거예요. 2014년도 또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때 보면은 문장 그 줄수를 보면 12줄로 돼 있죠. 그러니까 앞에 서술형에 비해서 3배 정도 더 쓰는 거예요. 근데 뭐 쓰다 보면 뭐 꽉 채울 수도 있지만 뭐 약간 줄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논술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조건이 4가지 정도가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 4가지 조건 제시해서 쓰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답안 작성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먼저 생각을 해놓고, 조건에서 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생각해 놓고 논리적으로 풀었으면 돼요. 그리고 이 답안을 작성할 때는 글씨를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대로 그냥 쓰면 알아서 채점해서 점수 주겠지라는 생각은 큰일 나요. 채점한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딱 봐서 못 알아보면 채점 안 해요. 그럼 틀리는 거죠. 그죠? 자기가 찾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으면 체크를 해서 점수를 주는데, 대충 딱 봤는데 글씨가 일단 날아다닌다 그러면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잘 안 보게 되니까 글씨를 못 쓰더라도 또박또박하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시간 조절 잘 해서 답안 작성하는 시간은 충분히 확보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글씨 크기를 너무 크게 해서 꽉 채워버리면 역시 알아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채점한 사람의 입장이다 생각하고 딱 봤을 때 그 글씨들이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예쁘게 쓰진 않더라도 눈에 들어올 수 있게. 알겠죠? 그래서 너무 붙였어도 안 되고, 너무 크게 위아래를 딱 맞췄어도 안 되고. 알겠죠? 그런 거 여러분들 고려해서 모의고사 보면서 좀 신경을 쓰도록 하세요. 시간에 쫓기게 되면 글씨를 이렇게 갈겨 쓰게 되는데 그거 안 하도록 조심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는 연필로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혹시라도 연필로 쓰면 안 됩니다. 지우기 편하겠다고 연필로 쓰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런 것도 다 신경 써서 연습을 잘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1교시부터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텐데, 해설을 할 텐데, 1교시 우리가 1, 2교시 어떻게 돼 있냐면, 우선 1교시 보고 이따가 2교시 할 때 해설할 때 그때 따로 또 얘기할게요. 1교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14문항이었죠. 10문항과 4문항, 서술형 4문항, 기입형 10문항. 그래서 대략 70% 정도가 교과 교육학이기 때문에, 교과 내용학이기 때문에 14문항 중에 10문항을 1교시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90분인데
60분 동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점수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래 시험에서 2교시는 40점인데 지금 여기 1교시로 되어 있는데 2교시. 1교시 때는 교육학이니까 40점인데 열문항을 했을 때 29점 채점 점수가 이렇게 될 것이고 요 열문항은 기평 7문항 더하기 논수령 3문항으로 딱 했어요. 그래서 서술형 4문항 중에 3문항을 우리는 모의고사 때 푸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평 10문항 중에 7문제를 우리가 모의고사 때 푸는 겁니다. 나머지 여기 기평 3문항과 1문항을 이제 교육학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배합을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실제로는 90분인데 60분 동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평 1번부터 7번하고 서술형 1번부터 3번까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기평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뭐 궁금한 거는 별로 없죠? 여러분 뭐 다 관심 있으니까 뭐 시험 관련해서 여러분 다 알 거고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 했으니까 모르는 사람은 잘 익히도록 하고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은 터너 증후군 환자인 A의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됐습니다. 2014년도 문제를 보면 문제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짧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 문제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림은 뭐다? 그림 보여주고 뭐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로 써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 관련된 얘기가 없네 하고 당황하지 말고 없으면 내가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론 강의, 이론 내용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자, 한번 봅시다.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가계도 관련돼서 문제 간단한 거 하나 냈는데 자, 보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결혼한 사이죠. 그리고 동그라면 여자, 네모나면 남자.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표시에 대해서. 자, 그리고 아래쪽은 자식. 그래서 이 자손과 부모와 그 조부모 세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색깔이 표시되어 있으면 얘네들은 질병이 있거나 우리가 관심 있는 표현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렇게 따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면 되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터너 증후군 환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터너 증후군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터너 증후군 X5예요. 하나의 염색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부모 세대로부터 하나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배우자가 형성될 때 염색체가 제대로 분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고 자, XO 말고 XXY가 있죠. XXY는 뭐예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아무 얘기 없이 이런 식으로 어떤 환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얘네들 유전자형이 어떤 식이다라는 걸. 그래서 X5의 경우에 있어서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표현형이 여자죠. 왜냐하면 남자의 성을 결정하는 것은 Y 염색체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Y 염색체가 없으면 여성이 되고 XXY의 경우에 있어서는 Y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남성이에요. 그래서 그 두 터너 증후군이라든가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불임의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죠. 염색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문제에 접근해 볼 때 일단 A라는 자손은 X5라는 유전자형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생명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생명은 한성 유전이에요, 반성 유전이에요? 반성 유전이죠. 자, 한성과 반성을 봤을 때 말 그대로 한성은 한쪽 성에서만 나오는 경우죠. 그 얘기는 염색체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유전자가 어느 염색체에 있을 때 한쪽 성에서만 나타날 수가 있죠. 사람의 경우, 포유류의 경우 Y 염색체죠. 그리고 반성 유전인 경우에 있어서는 X 염색체일 때 만약에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존재하게 되고 그 유전자가 만약에 열성일 때 표현형이 드러나게 된다면 남성과 여성 중에 어디에 더 많이 나타나냐면 남성이 더 많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개념 따져야 되고 X 염색체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생명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표현을 할 때 생명인 경우에 이렇게 프라임을 붙여서 따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생명의 경우에 무조건 우리가 그 성염색체에 있다라고 단언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죠. 생명을 나타내게 되는, 그러니까 생명이 표현형으로 나타나게 될 때 어느 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저렇게 생명이 나타나게 되죠. 원추세포죠. 그죠? 색깔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추세포의 경우에 있어서 저러한 표현형이 문제가 생기면은 생명이 될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적색, 그린, 그 다음에 블루, 이 세 가지 색 관련돼서 생명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관련돼서 얘네들이 이러한 색깔을 구분하게 해주는 것은 로놉신이라는 광수용체가 있고, 그 로놉신 중에서 어떠한 것이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거죠. 로놉신을 구성하는 것 중에 로놉신은 옵신하고 레티날이죠. 옵신이 단백질이니까 옵신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그 옵신 유전자가 레드하고 그린 관련돼 있을 때는 얘네들은 이제 X 염색체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블루의 경우에 있어서는 7번 염색체에 존재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블루에 관련된 생명이다 그러면 이것은 상염색체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간단하게 성염색체로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냥 생명이다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성염색체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됐죠? 기본적인 이러한 얘기들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환자 A가 발생한 이유는 부모 중 누구에게서 무슨 문제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쓰고, 만약 A의 남동생이 태어난다면 생명일 확률은 얼마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의 유전자형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A의 경우에 있어서는 X'5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러한 오픈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색깔이 쳐 있지 않은 정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생명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없으니까 XY로 나타낼 수가 있고, 얘도 없죠.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손에게서 X'이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보인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은 당연히 생명이 되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X', Y, 그리고 X, X. 또는 뭐 X', X일 수도 있고.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X'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엄마한테 온 거죠? 그럼 누구의 염색체가 못 온 거예요? 아버지의 X 염색체가 못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염색체 비분리는 아버지에게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정자 형성 과정이 일어날 때 그때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자손에게서 터너 증후군이 나타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모에게서 남동생이 태어난다면 그러면 그 남동생이 생명일 확률은 몇이냐. 자, 문제를 잘 읽어보면 남동생이 태어난다면이라는 표현이 돼 있죠. 그러면 남동생이 태어난다면이기 때문에 남동생은 무조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동생이 태어난 다음에 확률을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자손이 태어났는데 그 자손이 남동생이면서 생명이다라고 하면 남동생이 될 확률과 그리고 생명일 될 확률을 곱의 법칙으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문제를 그래서 잘 읽어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남동생이 태어난다면, 즉 남동생이라는 단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Y 염색체는 무조건 와요. 그러면 이 생명이 되려면 X'이 오느냐 X가 오느냐 이 두 가지의 확률만 따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답을 써보면 아버지 정자 형성의 비분리가 아버지에게서 나타난다. 그리고 확률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답 제공을 했으니까, 답안을 제공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쓰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묻는 정도에 따라, 여기에서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는 달라져요. 근데 지금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1차 모의고사는 조금 난이도가 쉬웠어요. 자신감 좀 얻어야지. 그죠? 아닌가? 자, 2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2번. 그림은 위의 구조. 자, 가는 위의
구조이고, 그 다음에 위에서의 여러 가지 분비 물질들의 조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 다시 짚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 입에서 식도를 거쳐서 음식물이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HCl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펩신과 같이 펩신에 의해서 얘네들이 섞이게 되고, 이 섞인 다음에 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연동운동에 의해서 섞이게 되죠. 자, 그래서 유문동 또는 유문부라고 하는 곳에서는 연동운동에 의해서 섞이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요 기저부와 위체부에서는 여기서는 연동운동보다는 단순히 저장의 의미가 더 큰 곳이죠. 자, 그리고 이때 이 각 부위에 존재하는 세포. 자, 연동운동을 하는 유문부에서는 G세포와 D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는 위체부. 요 위체부에서는 어떤 세포들이 있었죠? ECL 세포 있었고, 그 다음에 점액 분비 세포 있었고, 그 다음에 주세포, 그리고 부세포 또는 벽세포가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면 위쪽에 괄약근이 있어서 상부식도 괄약근이 있고, 이곳에서는 하부식도 괄약근이 있고, 또는 분문괄약근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유문괄약근이 딱 존재해서 음식물 이동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12지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지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산성유미즘이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위에서 어떻게 여기서 소화효소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가 되느냐 보면, 첫 번째는 음식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특히 이 미주신경, 요게 이제 부교감 신경을 얘기합니다. 장에서 활동하는 신경이 부교감 신경이라고 했죠. 자, 얘네들이 자극을 받는 경우는 뭐 저러한 음식물에 의해서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대뇌에 의해서 자극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뇌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이제 뭐 위에서 여러 가지 효소가 소화효소가 분비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는 독자적인 장신경계가 이렇게 존재하고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G세포에서 영향을 받게 되면 여기서 분비되는 게 뭐죠? 가스트린. 그래서 얘네들은 혈액을 타고 체수단을 거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말하는 유사세포, 이게 이제 ECL 세포고, 이 ECL 세포에서 분비하는 게 히스타민. 그래서 벽세포 또는 부세포, 이 부세포에 자극을 주게 되면 이 부세포에서는 무엇이 분비되냐면 HCl이 분비되죠. 그죠? 자, 이때 HCl이 한 번에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각각 분비가 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 자극에 의해서 또 주세포, 이 주세포에서는 펩시노겐을 분비하면 HCl에 의해서 펩신으로 이렇게 절단이 일어나면서 활성을 띠게 되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소화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뭐 이러한 위 구조를 통해서 어느 부위에서 어떤 세포들이 어떠한 호르몬을 분비하고 어떤 물질을 분비한다 정도는 체크를 하도록 하세요. 특히 이러한 조절 관련돼서는. 자, 됐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한다면 HCl 분비 관련돼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한번 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HCl을 한번 보면, 자, HCl은 부세포 또는 벽세포에서 분비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조직액이 있고, 그리고 여기 혈관이 있는 거,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HCl이 분비가 될 때 어떻게 따로 분비가 되느냐? 여기서 CO2가 부세포로 들어오면 이 CO2는 H2하고 만나죠. 그러면 무엇이 형성되냐면 HCO3 마이너스가 형성되고 H 플러스가 형성된다고 그랬죠? 그럼 HCO3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고 했어요. 됐죠? 그러면 CO3 마이너스가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누가 같이 관여를 한다고 했어요?
Cl 마이너스죠. 됐죠? 자, 그 다음에 H 플러스는 이쪽이 뭐예요? 위내강에 해당하죠. 위내강으로 H 플러스가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Cl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요? 역시 이런 식으로 분비가 되는 거죠. 이때는 채널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채널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수송체에 의해서. 수송체가 관여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누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누가 들어와요? K 플러스 들어오죠. 됐나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여기에 들어오는 이 이온이 무엇이냐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1차냐 2차냐 촉진확산이냐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1차인지 2차인지 촉진확산인지 알려면 농도 구배만 알면 되죠. 자, HCO3- 고농도죠. 얘 나가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나가요. 그런데 Cl-는 안쪽에 양이 많아요? 바깥쪽에 농도가 높아요? Cl- 신경세포에서는 바깥쪽이라고 그랬죠. 다 안쪽이 높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여기가 고농도예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고 여기서 고에서 저로 가죠. 몇 차예요? 2차. 2차 농도수소. 됐나요? 자, 얘는 H 플러스가 이것이 더 많아요? 이것이 더 많아요? 당연히 여기가 더 많죠. K 플러스는 여기가 더 많죠. 고에서 저에서 고 몇 차예요? 아니죠. 순간 착각했다. 잠깐만. 바깥쪽이 맞죠. 요 바깥쪽이 많아요. 됐어요? 그러면 요 바깥쪽이 이제 고농도고 여기가 고농도예요. 저에서 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무엇이 소모돼요? ATP가 소모됩니다. 몇 차예요? 1차. 됐나요? 이 경우는 Cl-는 안쪽이 고농도라고 했죠? 고에서 저니까 여기는 촉진. A, B, C 딱 해놓고 여기에서 에너지 사용이 없는 없는 그 이동 형태는 어떤 것이냐, 수송 형태는 어떤 것이냐 물어보면 C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되죠. 됐죠? 자, 그래서 요 H 플러스와 Cl-가 위내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소장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내가 지금 문제만 안 풀고 이걸 같이 하는 이유가 저 문제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서술형은 저 문제를 어떻게 변형을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은 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에는 소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소장에서는 상피세포가 있죠. 소장 상피세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이쪽이 소장의 내강을 여기다 그려놓고 여기가 조직액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조직액에서 저기와서 마찬가지로 CO2가 오죠. 그럼 여기서 CO2 플러스 H2O 역시 HCO3 마이너스. 그럼 이 HCO3 마이너스는 어디로 나가요? 이리 나가죠. 자, 역시 이 HCO3 마이너스가 나가니까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누가 관여하겠어요? Cl 마이너스. 그래서 이때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오죠. 역시 Cl 마이너스는 또 어디로 나가냐면 여기에 있는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H 플러스는 이쪽으로 나가죠. 이쪽으로 나갈 때 역시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수송체의 도움을 받아서 나가게 되고 이때 나갈 때 또 누가 같이 들어와요. 이때 들어온 애 누구죠? Na 플러스.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HCO3 마이너스가 여기를 이렇게 나갔어요. 얘는 누구하고 결합을 할 수가 있죠? 얘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묶여요. 자, 위에서 12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산성 유미집인 상태죠? 걔네들 알카리화 해야 되죠? 얘네들에 의해서 중화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Cl-는 누가 중화시켜줘요? Na+가 중화시켜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Na+가 중화시킬 때 Na+는 어디에서 나와요? 여기 상피세포가 또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밀착연접이 있죠. 밀착연접은 완전하게 타이트하게 밀착되어 있는 경우는 방광. 대부분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Na+. 중화가 되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아까에서처럼 우리 수송 형태를 한번 봅시다. HCO3- 여기 고농도, Cl- 어디가 고농도? 안쪽이 고농도. 그러면 고에서 저로 가고 저에서 고로 가죠. 몇 차예요? 2차. 얘는 고에서 저죠? 촉진. 얘는 얘는 어떻게 되죠? H+가 아까 바깥쪽이 더 농도가 높다고 했으니까 세포 안쪽보다 여기가 고. Na+는 여기가 저죠. 고에서 저로 가죠. 근데 얘는 저에서 고로 가죠. 몇 차예요? 2차. 아까는 K+가 들어올 때는 1차. 그죠? 그래서 ATP를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2차, 2차 촉진, 여기는 2차, 1차 촉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달랑 여기 이렇게 딱 그려놓고 이거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물어보면 소장 상피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 딱 그려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 딱 가린 다음에 ATP 딱 할 수 있어요. 기입형 문제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한번 딱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리를 하게 되면 헷갈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비교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자, 기본적으로 이러한 개념적인 거 잡도록 합시다. 됐나요? 이제 넘어가도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조절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아직 더 써야 되나? 됐죠? 자, 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림 나의 A, B는 각각 무엇이며 이 물질들의 분비세포는 그림가의 세 부위 중 어느 부위에 존재하는지 써라. 자, A는 뭐였어요? 가스트린, B는 히스타민. 가스트린은 G죠. G세포에서 분비되죠. 그러니까 자, A는 가스트린, B는 히스타민. 가스트린은 G세포, G세포는 어디에 있느냐? 유문부. 히스타민은 ECL에서 나오죠? 위체부. 됐죠? 자, 그리고 이 소마토스태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소마토스태틴은 뭐예요? D세포에서 분비하는 애인데 다 억제하는 애죠. 그 정도만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어려운 거 없죠. 기입형은 알고 있으면 정말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술형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보면은 기입형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기입형 문제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같이 알아두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그냥 머릿속으로만 글자로만 외우지 말고 그림을 보면서 같이 외우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이제 생태계 문제. 자, 이거 로트카 볼테라 모델, 이거 경쟁 관련된 모델이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종 1과 종 2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만한 게
일반적으로 개체군의 성장 속도는 주변의 환경이 충분하다. 뭐 먹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충분하면 지수적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연계에서는 이러한 로지스트형 곡선을 띠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때 로지스트형 곡선을 띠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환경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여기가 이제 개체 수라고 봤을 때, 자, 로지스트형 요 시점에서는 더 이상 개체군의 수가 증가가 없죠. 그러니까 성장 속도는 제로예요. 그래서 성장 속도가 제로일 때의 개체 수를 뭐라고 했죠? K라는 표현을 썼었죠. 자, 그래서 이 K를 우리말로 하면 환경 수용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종 하나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 하나만을 우리가 얘기할 때 종 하나의 성장 속도 G는 개체군을 시간으로 나눈 것인데, 이때 이 로지스트형 곡선이 아니라 지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 지수형 성장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Rmax 곱하기 N이었죠. 그건 지수형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자연계에서는 로지스트형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식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Rmax 곱하기 N에다가 무엇을 더 해줘야 돼요? K분의 K-N 이걸 해줘야 되는 거죠. 됐죠? 이 Rmax는 뭐예요? 얘네들은 내재적 증가율이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종 하나가 아니라 종 둘이 생기면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장 속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장 속도에 변화가 생기게 되니까 요 식 자체도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종 1과 종 2가 존재할 때 종 1과 종 2의 성장 속도를 보면 종 1의 경우에 있어서 성장 속도 G1이라고 했을 때 DN1 종 1의 개체수, 이것을 보게 되면 Rmax 1 곱하기 N1 곱하기 K1 N1까지는 똑같은데, 문제는 두 번째 제2종의 종 2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니까 빼기 알파 N2 이런 식으로 요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알파라는 것은 경쟁 계수죠. 그래서 종 2가 종 1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에서는 Rmax 값과 이 알파 값은 주어지죠. 그죠? 자, 그러면 종 2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다 2로 바꾸면 되죠. 그리고 이게 알파가 아니라 베타로 쓰면 되는 거고. 됐죠? 자, 이때 보면 종 1이 만약에 저런 로지스트형 곡선을 그러니까 종 2에 의해서 로지스트형의 경우에서처럼 개체 수의 증가가 더 이상 없는 경우, 즉 G1이 제로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전체가 뭐인 경우예요? 얘가 0인 경우죠. 그래서 이것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것을 방정식으로 나타낸 게 저 문제에서 나오는 그림이죠.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저 그림에서처럼 요 X축을 N1의 개체수라고 표현을 한다면 종 1에, 자, 지금 종 1의 N1의 개체수라고 표현한다면 요 포인트, 즉 X절편에 해당하는 값은 N2가 0일 때죠. 그러면 얘네들 0이 되니까 N1 값은 몇이 되는 거예요? 이게 K1이 되는 거죠. 이게 0일 때의 방정식이 이거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번엔 N1이 제로일 때
그럼 여기서 n1을 제로 해놓고 n2의 값을 구하면 알파분의 k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파분의 k1이 돼. 됐나요? 자, 그러면 종2는 그래프를 여기다 그릴 때 만약에 종2가 종1보다 항상 개체수가 많고 경쟁력에서 이긴다. 그러면 그림 가에서처럼 위에다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림 가 또는 나처럼. 그죠? 그런데 만약에 얘네들이 항상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 간의 경쟁이 일어나서 수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럼 이번에는 N1과 N2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가 K2가 되고 여기가 K1이었으니까 이번엔 여기가 K2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베타분의 K2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노란색 선은 종1의 G 값이 0일 방정식이고 밑에 빨간 것은 종2죠. 종2. G2가 0일 때. 그러니까 이 라인에 있으면 성장은 멈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종1이 계속해서 이길 수도 있고 종2가 계속해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방향성이 그림 다에서처럼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게 되냐면 그림 가 또는 나의 형태처럼 한쪽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치우치게 되면 이 경우에 만약에 종1이 위에 있다. 그럼 여기에서 멈춰지게 되는 거고 종2가 위에 있다. 그럼 여기에서 멈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안정화가 일어나게 되면 종1이 이기는 거죠. 종2는 소멸돼요. 결국에는. 이 경우에 있어서도 여기가 안정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종1이 소멸되고 종2가 살아남아 있는 거고. 그런데 얘네들이 서로 간의 경쟁에 의해서 서로가 공존하게 되면 그러면 어디에 머물러요? 여기에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머무르는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그림 라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이해할 때는 종1과 종2가 있을 때 둘 간의 경쟁 관계에 의해서 성장 속도를 나타내는 방정식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0일 때의 방정식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 대한 개념을 파악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이 점으로 모이게 되면 두 종 간의 공존이 일어나는 상황인 거고 그림 가나 나 또는 다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쪽 종만 살아남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로지스트형 개체군 성장속도 방정식과 그림 라의 AB에서의 성장속도를 각각 쓰고 두 종이 공존하는 결과는 가라 중 어떤 것인지 쓰시오. 자, 로지스트형 개체군 성장속도 일반적인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Rmax 곱하기 K N 마이너스 K 마이너스 N 이렇게 쓰면 되죠. 만약에 지수형이다 그러면 Rmax N 알겠죠? 이건 일반적인 방정식을 묻는 문제고 그 다음에 라의 AB에서 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요 선상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성장속도가 0일 때의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A도 0이고 요 그래프에서 요 방정식도 역시 성장속도가 0일 때니까 B도 0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AB에서의 성장속도를 각각 쓰라 라고 했으니까 A, B 모두 성장속도는 0이다.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정식 달달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왜 나온지 알잖아요. 두 종 간의 관계가 생기니까 요 포인트를 더 집어넣어 준 것밖에 없잖아요. 로지스트형 방정식에서. 그죠? 그리고 요 그래프는 이게 0이 됨으로써 G1이 0이 될 때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만 하면 돼요. 잘 이해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공존하는 결과는 라. 왜 공존하는지 얘기했죠? 그죠? 문제에서 또 바꿔서 낼 수가 있어요. 종1이 결국에 살아남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 그럼 여기서 종1이 살아남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종원이 위쪽에 있는 경우죠. 가와 다. 다에서도 어느 부분? 여기 부분일 때. 이해되나요? 근데 만약에 딱 물어볼 때는 가, 다 하면 안 되죠. 다의 경우는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 딱 써야 되겠죠. 됐나요? 또는 문제에서 그렇게 낼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K1 값만, K1 값에 해당하는 뭐 개체수가 남았다. 그럼 이제 종원만 살아남은 거니까 가,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답을 적절하게 정하면 됩니다. 됐나요? 어려운 거 없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주 나와요. 기출 자주 됐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잘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기출이 자주 됐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4번 문제는 RNA 가공 과정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4번 문제를 보면 그림은 하나의 유전자에서 두 개의 단백질이 발현되는 기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유전자에서 두 개의 단백질이 발현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만들 수 있죠? 이 경우 말고 여러 경우 있어요. 그죠? 우리 그 엔돌핀 만들어질 때도 그렇게 돼. ADH하고 ADCH하고 엔돌핀 만들어질 때도 하나의 폴리펩티드에서 잘리면서 나오게 됐었죠. 그러니까 유전자 하나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폴리펩티드 하나가 만들어지고 단백질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유전자에서 두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다양해요.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근데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모식도를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두 단백질 발현되는 기작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문제에서 지금 두 단백질이 발현되는 기작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작에 관련돼서 보면 RNA가 있는데 그 RNA에서 탈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이것을 편집 기능이다 라고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RNA 편집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RNA 편집 어느 상태에서 어떠한 핵산 상태에서 편집이 일어나요? RNA 상태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간이든 소장이든 전사는 무조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사가 일어나서 RNA가 딱 만들어지면 자 5', 3' 쪽 캐핑이 일어날 거고 이건 폴리에이 테일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거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고 얘네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게 해서 봤을 때 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대로 만들어져서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걸 예로 들었냐면 아포비 100이 만들어지는 걸 예로 들었어요. 아포비 100은 어떠한 지질 단백질 만드는 데 사용됐죠? LDL은 혈액에서 만들어지죠. 지금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VLDL. 착각하지 말고. 그래서 간에서 아포비백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지질 단백질은 VLDL. 혈액에서 LDL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테스틴, 소장에서는 아포비 48이 관여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소장 상피 세포 내에서 무엇을 만들죠? 유미 입자 만드는데 관여를 하죠. 그래서 ER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골지에서 완성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RNA 에디팅은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처럼 C에서 아미노기가 빠지면서 U로 바뀌어요. 그러면 UAA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종결 코돈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포비 100에서 48로 줄어드는 거예요. 더 펩티드가 짧아지는 거. 자, 그래서 여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치환을 설명한 거고 또 무엇이 있죠? 삽입. 그죠? 자, 삽입 때는 무엇이 관여했었죠? 가이드 RNA. 그죠?
가이드 RNA 하는 게 뭐였어요? 여기에 mRNA가 이렇게 있으면 이 mRNA에 저 가이드 RNA가 딱 붙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붙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무슨 결합이 생겨요? 수소 결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수소 결합이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A가 있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빨간색의 가이드 RNA에 AA를 주형으로 해서 U가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 성숙 mRNA는 어떻게 변한다고 했죠? 여기에 UU가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UU가 삽입이 됐으니까 염기가 삽입이 되면서 프레임이 바뀌죠. 번역 틀이. 그러니까 염기의 번역 틀이 바뀌니까 당연히 아미노산 서열도 달라질 수 있고 달라질 것이고 종결 코돈도 생길 수도 있고. 됐죠? 이런 식으로 RNA 에디팅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아, 이것은 RNA 에디팅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 치환이 일어날 때 디아미노아제, 시티딘 디아미노아제가 관여한다. 그러니까 탈아미노기, 아미노기가 빠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이거 마이너스로 했네. 아미노기가 빠진다 생각하면 되죠. C에서 아미노기 빠지면 U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 편집 기능 역시 mRNA를 만드는 기능이죠. mRNA가 완성이 돼야 핵 바깥으로 나가니까 어디에서 일어나겠어요? 핵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세포질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을 보면 RNA 에디팅을 얘기한다. 그리고 얘네들은 핵 안에서 일어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RNA 가공 과정 정리 한번 해볼까요? 간단히. 자, 진액의 경우에 있어서는 RNA 가공이라고 하죠. 전사후 가공이라는 게 생기죠. 얘네들은 전사가 일어나면서 순차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되죠? RNA 중화효소 CTD죠. 기억나요? 전사가 일어날 때 RNA 중화효소가 쭉 지나가는데 C터미널 도메인에 인상기가 결합을 하고 그 부위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효소들에 의해서 전사가 일어나면서 5' 캐핑이 일어나고 스플라이싱이 일어나고 그리고 폴리아데닐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전사 후 가공하면 G 캐핑 5'에서 일어나고 폴리아데닐레이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스플라이싱 일어나고 그 다음에 RNA 편집 기능이 일어나고. 자, 스플라이싱 일어날 때 관여하는 애가 누구예요? 스플라이세오솜. 스플라이세오솜을 구성한 애들 SN, R, N, P들이 관여를 하죠. 그리고 이 스플라이세오솜에 의해서 스플라이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셀프 스플라이싱, 그죠? RNA 스스로 스플라이싱을 하는 거예요. 셀프 스플라이싱.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죠. 그죠? 아까 RNA 편집 얘기는 했고, 그 다음에 5' 캐핑하고 폴리아데닐레이션이 미치는 영향, 즉 얘네들의 역할이 뭐죠? 이동, 그죠? 핵에서 핵 바깥으로, 그러니까 세포질로 이동하는 데 관여하고, 그 다음에 수명, 즉 안정성이죠. 그죠? 그래서 폴리아데닐레이션이 있으면 더 안정하다고 했어요. 5' 캐핑도 그렇고. 그리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에 따라서는 폴리아데닐레이션이 일어난 경우에 안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험 데이터는. 근데 암경으로는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엇? 번역. 번역할 때 저 5' 캐핑 쪽 인식해서 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서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이것저것 다 생각하세요. 알겠죠? 앞으로 뭐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 하나 보더라도 머릿속에 있는 거 딱 떠올렸는데 잘 안 떠올라진다. 그러면 이제 노트 보고 공부하고 또 관련된 그림 보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머릿속에 잘 남으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RNA 에디팅, 그 다음에 핵 여기까지 답을 해서 4번을 여기까지 풀었어요. 됐죠? 자, 우리 한 문제만 더 풀고 쉬도록 합시다. 자, 5번 풀도록 하죠. 자, 5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포 내 신호 전달 관련된 문제인데, 자, 그림은 혈관의 내피세포를 통한 신호 전달로 평활근이 작용하는 기작에 대한 것이다. 이 문제를 보면 혈관을 보면 안에 내피세포가 있죠. 그리고 바깥에 뭐가 있어요? 평활근이 이렇게 있죠. 이거 모세혈관이에요? 아니죠. 모세혈관은 평활근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딱 보면 이 내피세포라는 곳,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내피세포라는 곳에서 A라는 물질이 딱 만들어지면 그 A라는 물질에 의해서 평활근에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보면 아세틸콜린이 딱 왔어요. 그럼 아세틸콜린이 GPCR 통해서 포스폴리파제 C의 활성, 그 다음에 IP3, 그리고 칼슘 칼모듈린 결합하게 되고 A 합성 요소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아르기닌에서 시트룰린이 만들어지고 그때 무엇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됐어요. 뭐가 만들어지죠? NO, 질소. 질소는 뭐예요? 기체, 가스죠. 가스니까 갈 때 어떤 식으로 가요? 확산. 확산해서 가니까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 수용체는 어디 있는 거예요? 세포질내에 있는 거죠. 그렇게 세포질내에 있어서 이때 GTP를 사이클릭 GMP로 바꾸게 되면서 GMP니까 프로틴 키나제 G가 관여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G가 관여하면서 근육이 반응이 일어나요. 이완이에요, 수축이에요? 이완. 이완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과분극이에요, 탈분극이에요? 과분극. 그러면 어떠한 이온의 이동이 생겼다는 얘기죠? 근육 관련된 이온 어떤 게 있죠? 칼슘 이온. 칼슘 이온이 방출됐다는 얘기예요. 양이온이 나갔으니까 과분극. 이해돼요? 거기까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호 전달 관련돼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1차 신호와 2차 신호 전달자, 1차 신호 전달자는 누구죠? 세포 외부에서 오는 게 1차 신호 전달자죠. 2차 신호 전달자는 세포 안에서 생성돼서 신호를 전달하는 게 2차 신호 전달자죠. 자, 그래서 2차 신호 전달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 사이클릭 AMP,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IP3, PIP2에서 IP3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대구도 만들어지죠. 그리고 칼슘.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배운 거였고, 지금 저 경우에 있어서 이 경우에 있어서 2차 신호 전달자 또 뭐가 있죠? 사이클릭 GMP. 사이클릭 GMP는 누구에 의해서 작용할 때 2차 신호 전달자로 작용하는 거예요? NO. 됐죠? 그러면 이 NO도 신호 전달자에 해당하는데 얘는 2차 신호 전달자라고 보기 어렵죠? 외부에서 평활근에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1차 신호 전달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얘가 작용해서 얘가 만들어져서 신호를 전달하게 되니까 얘는 2차 신호 전달자에 해당하는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신호 전달 관련해서 2차 신호 전달자만 관여해요? 또 누가 관여한다고 배웠었죠? 단백질, 키나제.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캐스케이드, 증폭작용이 일어나죠? 단계별로 정리되면서. 그래서 이 캐스케이드니까, 자, 단백질
키나즈에 의한 연속적 인산화. 물론 이제 연속적 인산화가 이제 캐스케이드죠. 연속적인 게 캐스케이드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자, 그리고 이때 우리가 예를 든 게 뭐였어요? 맵키나제, 그죠? 맵K 캐스케이드. 그래서 맵K 캐스케이드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맵KKK, 맵KK, 맵K. 그러면서 뭘 배웠어요? EGF 배웠죠. EGF가 성장인자인데 작용을 하게 되면, 자, 티로신 수용체, 인산화 수용체에 작용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티로신 인산화 수용체, 자, 티로신 인산화 TPR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네들에 의해서 라스가 GTP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거 기출문제 풀었었죠. 라스의 GTP를 주는 애가 누구예요? SOS였죠. 그래서 이 SOS는 일종의 뭐였어요? GTP 익스체인지 프로틴, 아니, 팩터 GF였죠. 그죠? 자, 그래서 라스에 의해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라프. 그리고 이 라프에 의해서 맥이 맥 포스페이스 되죠. 그리고 맥 포스페이스에 의해서 뭐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맵K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맵K, 맵KK 이거는 그냥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특정 단백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얘가 활성을 띠게 되고 얘네들이 다른 단백질을 또 다른 단백질에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때 맥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맵 KK가 되는 거죠. 라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맵 KKK가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작용을 할 때 하나의 맵 KK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맵 KK에 작용하고 또 각각이 또 여러 개의 맵 K에 작용을 하니까 증폭되는 거죠. 그래서 신호전달에서는 2차 신호전달자와 저러한 맵 K 캐스케이드가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됐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합시다.